Seeing through computation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eeing이라는 건 이제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omputation은 계산하는 건데, 계산을 통해서 보면은 사물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강연이 되겠습니다. 저는 Seeing through computati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eeing이라는 건 다 아시죠? 이제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근데 계산, computation, 계산을 통해서 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보는 거를 센서로 보거든요. 이 센서가 어떤 센서냐면, 빛이 오면 이 센서가 빛의 받은 양을 재가지고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빛의 양을 숫자로 만드는 거. 그게 센서인데, 그런 센서를 많이 이렇게 집약을 시켜 놓으면 그게 카메라가 되거든요. 지금 저 위에 카메라 나오는데, 이제 피사체가 있으면 렌즈를 통해서 이 센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뭐 카메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센서들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CCD,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많이 이제 좁은 영역에 많은 수의 센서가 있으면 해상도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카메라, 분광기, 뭐 레이더 이런 건데, 빛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근데 빛으로 보는 거죠. 제가 또 주제가 해상도잖아요. 해상도 이제 얼마나 자세하게 볼 수 있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셀 같은 거를 가령 본다. 그러면 그 웨이브랭스가 이제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자세하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리적인 이 파동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 리밋이 있어요. 디프렉션 리밋이라는 게 있는데, 가령 뭐 파장이 뭐 10 마이크로미터인 빛으로 본다. 그러면 그 디스턴스는 20 마이크로미터 이상.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의 크기가 요거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면 굉장히 내 현미경도 자세하게 잘 깎아서 만들어야 되고, 렌즈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요 디프렉션 리밋에 다가가. 그런데 요거를 넘지는 못한다. 요걸 넘으려고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된다. 뭐 하드웨어를 더 정교하게 만들든지 좌우지간 뭐 무슨 꼼수를 쓰든지 그렇게 해야만 요 디프렉션 리밋을 넘어간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수학으로 넘을 수가 있다. 디프렉션 리밋을. 수학으로 이용을 하면 요 디프렉션 리밋을 넘어가고, 그러면 저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역이 있는데 한 뭐 10배 정도 내가 더 잘 볼 수 있다. 그러면 가령 말씀드리면 비저블 라이트 이전에서 내가 비저블 라이트로 보는데 수준이 UV 라이트로 보는 것처럼 그 해상도가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거든요. 이 두 가지 다른 성질의 것을 대역을 보는데 수학만으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령 이제 시장에 뭔가 내 제품을 내놓으면 완전히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가령 말씀드리면 텔레스코프 같은 거가 되겠죠. 멀리 있는 이제 갤럭시를 보고 있었는데 두 개의 스타를 구분해 보고 싶었는데 그 텔레스코프가 별로 성능이 안 좋아서 퍼지니까 한 개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수학을 써서 하면 두 개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수학을 썼더니 그런 걸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면 해상도를 좀 더 디프렉션 리밋보다 더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거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는 센서의 숫자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언노운 벡터의 언노운의 개수가 더 많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저 매트릭스 보시면 일부러 옆으로 쭉 퍼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요거는 근데 못 푸는 방법이었어요. 이전에는. 요런 것들은 새롭게 수학이 나왔어요.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모든 수학이 다 동원돼 가지고 요거를 잘 푸는 수학적 이론이 나오고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언노운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도 여기서 일로 올 수 있게 해답을 잘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해상도를 한 10배 정도 기존 거보다 높일 수 있다라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학적 이퀘이션으로 풀었을 때 답이 잘 나오는 거니까
이 수학적 이퀘이션이 답을 잘 내는 방향으로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을 좀 바꿔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랬더니 이런 랜덤한 필터를 쓰게 하고 랜덤 미디어를 통과시켰더니 답을 더 잘 찾더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로 또 넘어올 때 또 한 10배. 그러면 총 몇 배요? 10배 곱하기 10배면 100배가 좋아지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그 필터링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이제는 하드웨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디자인할 때 이전에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대물 렌즈를 통해서 그냥 봤어요. 근데 수학을 통해서 보면은 시스템이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터비드 렌즈, 피부 같은 이런 터비드 렌즈를 통과시켜서 보자. 그러면 더 잘 본다고 찾는다고 했으니까, seeing through computation을 더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수학을 이용해서 보면 터비드 렌즈를 통과하면 당연히 이게 피부를 통과하고 나면 빛이 산란이 돼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겠죠. 근데 수학을 이용해서 잘 풀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서 풀었더니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더라. 라고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이제 피부 속을 뚫고서 보는 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곤충의 눈 이그젬플인데요. 곤충의 눈처럼 이렇게 생긴 혼눈 구조예요. 그래서 눈이 막 여러 개 달린 건데 이 눈이 이전에는 한 곳만 바라보게 했어요. 한 곳만.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오면은 이 한 곳만 보기 때문에 미세한 것들은 못 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학으로 하면 야, 눈을 왜 한쪽만 보게 하냐? 열어가지고 인터피어런스를 일부러 좀 만들게 확 열어서 넓은 영역을 보게 만들자.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아까 그 매트릭스처럼 그냥 메저먼트를 하면 빛의 세기를 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상하게 시꺼멓게 나오는데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더 정교하게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한 그 구조를 다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령 이제 사드 그런 거 할 때도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미사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가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우리가 대응 미사일을 쏴갖고 격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이 미사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수학들이 이용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드 레이더의 그 하드웨어 값은 얼마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간 수학적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험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사실 돈을 우리가 제일 많이 지불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광기가 만약에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소형화를 해서 누구든지 갖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고기를 살 때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볼 수도 있고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할 때 아까 그 곤충 눈 카메라 같은 걸 3개를 붙이면 360도가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 한 눈이 한 점을 여러 개의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뎁스 정보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 뎁스 정보도 깊이 정보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는 방향은 이 눈이 앞으로는 이 미세먼지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박테리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멀리도 봐가지고 달도 관측하고, 별도 관측하고, 그 다음에 물체 추적, 객체 추적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곧. 이제 지금과 같은 요 눈은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그 데이터를 확보를 많이 할 수가 있게 됐고, AI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점점 더 잘 볼 수 있게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핀을 아주 넓은 면적으로 대면적으로 저온에서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400도 이하의 온도에서 그래핀을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넓은 면적으로 대면적으로 그래핀을 이제 제조하는 합성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보통 한 1000도씨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그래핀을 합성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온에서 그래핀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저온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시기에 뭐 실온, 뭐 100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이제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저온은 400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400도 이하의 온도이면 이제 저온이 되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소자는 보통 이제 400도 이상이 넘어가면 걔네들이 파괴가 됩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상이 돼서 재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400도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버티기 때문에 이제 저온이라고 하면 이제 400도 이하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적으로 그래핀을 400도 이하의 온도에서 합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라는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각형 구조로 탄소 원자들이 배열돼서 서로 연결된 탄소 원자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고요. 실제로 0.4나노미터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공유결합이라는 걸로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우수한 특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금속이 굉장히 전기 전도도가 빨라서 전류를 많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구리가 이제 굉장히 전도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전기를 수송하는 대부분의 전선은 다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리보다 훨씬 전기 전도도가 좋다라고 알려진 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핀을 뭐 반도체 소자나 또는 이러한 디스플레이 소자의 뭐 배선, 그 다음에 전극으로 응용하는 연구가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빌리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하 이동도입니다. 물질 내에서 얼마나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반도체 소자에서 실리콘을 사용을 하고요. 이 실리콘의 전하 이동도는 1000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핀은 전하 이동도가 한 10만, 좋게는 한 100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실리콘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좋은 특성이 있어서 이 실리콘을 대체할 반도체 물질로서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래핀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제조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조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핀 지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30인치 그래핀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건데요. 30인치 하면 저희가 이제 가정용 TV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인치 정도 만들 수가 있고요. 한 몇 달 전쯤에 최근에 70인치 그래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인치 저희가 크기를 얘기할 때 이 대각선 길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70인치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집에서 보는 TV가 한 30인치, 40인치 정도 되니까 그거의 4배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핀을 우리가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핀을 합성하려면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 시스템 내부에 스틸 이제 산소들이 존재해 있어서 걔네들이 그래핀이 합성을 하는데 나쁜 영향을 줘서 이제 그래핀이 이렇게 좋은 결정성, 육각형의 모양을 갖는 그래핀이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결정성이 없는 탄소층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한 0.2% 정도 시스템 내부에 산소 농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펌핑을 해주고 비활성 기체인 알곤을 이용해서 퍼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펌핑하고 퍼징을 계속 해줬더니 산소 농도가 0%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0% 거의 산소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러한 공정을 그래핀을 합성하기 전에 해주고 나서 그래핀을 합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은 면적의 유니폼한 그래핀 방막층이 합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악시전 프리 APCVD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대기압, 상압에서 CVD라는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해서 그래핀을 합성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온도를 낮춰서 그래핀을 만들었는데 얘가 실제로 다른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합성되는 그래핀하고 같은 품질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하 이동도를 가지고 저희가 그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도씨에서 일반적으로 합성하는 그래핀하고 저희가 만든 300도씨에서 합성한 그래핀을 비교를 해봤더니 모빌리티가 한 이 정도 나왔는데 아까 10만보다는 높진 않지만 1000도씨에서 합성해서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동등한 품질을 갖는 그래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소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휴대폰입니다. 여러분들 뭐 휴대폰 360을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휴대폰 안에 이제 IC 칩이라는 Integrated Circuit이라는 IC 칩이 들어있고요. 여러분 열어보면 그 칩이 들어있고 그 칩 안에 굉장히 수많은 개수의 트랜지스터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이들 간에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해주는 작업을 배선이라고 하고 해서 금속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하는 길이 길어지니까 시간도 점점점 전기 신호가 가는 시간도 점점점 길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려면 전기 전도도가 더 높은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에는 카파, 구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400도 이하의 저온에서 이제 그래핀을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카파 위에 그래핀을 얹어서 적층해가지고 카파 그래핀 적층 구조의 배선을 만들고 실제 카파 배선하고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숫자를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구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배선이고 요게 구리와 그래핀으로 이루어져 있는 배선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한 20-30% 정도 비저항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J라는 게 전류 밀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의 전자가 흐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건데 한 10% 이상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구리 위에 얹어서 적층조를 만들어서 배선을 사용하게 되면 구리만 사용했을 때보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도 반도체를 제품을 파는 회사들, 그 다음에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는 펜토초로 아주 작은 펄스 폭을 갖지만 아주 강력한 세기의 그런 전기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물리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그 낯설어 할 것 같은 단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위냐면 저희가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 단위가 와트나 또는 좀 많이 쓰면 킬로와트 막 이러는데 저희는 좀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가 테라와트 또는 페타와트 뭐 이렇게 단위가 엄청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라와트는 1조 와트에 해당하고 페타와트는 1000조 와트에 해당합니다. 이런 단위는 사실은 주변에서 좀 듣기 어려운 단위여서 미리 소개해 드렸고 저희가 개발한 그 레이저들의 그 출력들이 다 페타와트 그리고 테라와트 그렇습니다. 좀 더 그 감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테라와트 그리고 페타와트가 어느 정도의 그런 출력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보시는 거는 이제 2012년에 전 세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입니다. 근데 안에 이제 토탈해서 22,752 테라와트 아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1년간의 양을 다 계산한 거고 이제 초당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2.6 테라와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가 2012년에 세계적으로 생산한 발전소에서 생산한 그 전력량이 2.6 테라와트고요. 페타와트는 사실 저희 별로 쓰지 않는 그런 단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태양에서 지구에 오는 그 모든 빛의 양을 이제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174 페타와트 정도 됩니다. 이런 174 페타와트는 사실 테라와트로 또 바꾸면 사실은 17만 4천 테라와트 정도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전력량이 아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174 페타와트의 그 태양으로부터 온 빔을 이제
저희 지구만한 사이즈의 이런 렌즈로 이렇게 포커싱을 좀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포커스 사이즈는 한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한 48 마이크로 제가 대충 정한 걸로. 그러면 거기서의 파워가 저희는 인텐서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의 22승 와트 스퀘어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런 그 세기를 이제 태양으로부터 온 걸 가지고 만들고 싶으면 사실 렌즈도 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인간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빛을 모으듯이 그러면 이런 세기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펜토초 초광력 레이저 펄스 발생 기술입니다. 저희가 그 주로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세기의 레이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나타나는 새로운 물리현상, 그리고 이 물리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앞으로의 그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매진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12년까지 1.5페타와트를 완성하고,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그때 만들어진 1페타와트는 1.5페타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출력이 강한 레이저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좀 개발을 더 해왔고, 근데 저희가 최근에 레이저 출력을 4페타와트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영역대는 사실은 인간이 아직 도달해 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이런 강력한 빛과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나도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대형 또는 이게 초고출력 레이저를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저희 쪽 무비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가미해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펜토초 펄스가 나오면 여기 이 부분에서 펄스를 이제 늘리는 부분입니다. 늘렸다가 그 다음부터 레이저들을 이제 증폭해가는. 증폭하는 방식은 저희가 레이저 이등 매지라는 곳에다가 에너지를 좀 넣어줍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통 다른 레이저로 에너지를 거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녹색광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녹색광 레이저가 저희가 이용하는 레이저 매질에 이렇게 조사되면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장하고 있을 때 빨간색에 저희가 원하는 그 레이저 빔이 지나가면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기서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저희가 펄스 컴프레서 다닌데요. 한번 압축한 다음에 이제 이러한 10의 22승 또는 저희는 지금 10의 21승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4페타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겟 챔버, 진공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진공에다가 이제 조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실험들은 실험실 안에서 이제 그 실험실 안에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컨트롤룸이라 불리는 그곳에 모두 모여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레이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페타와트 레이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레이저만 만들면 다인가? 그게 아니고 실제로 레이저는 일종의 그냥 툴입니다. 레이저는 일종의 툴이고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게 사실 진정한 또 하나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들 좀 몇 번 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레이저가 이런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전자도 나오고 양성자도 나오는데 이 입자들의 대단히 에너지가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성자라고 그러면 이 양성자가 저희가 최근에까지 거의 100매부까지 지금 저희가 가속을 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양성자 가속기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퓨전 에너지라고 그래서 양성자로 사실은 핵융합하는 그런 연구, 마지막으로 의료용으로 해서 양성자 캔서 세라피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 가면 양성자를 이용해서 암 치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그런 양성자를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저를 가지고 나타나는 기초현상뿐만 아니라 이런 응용되는 부분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자가속기인데, 사실 가속기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포항에 가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가속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속기에서 두 종류의 가속기가 있는데, 하나는 방사선 가속기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엑스펠용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가속기가 있는데, 저희 그 레이저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레이저로
저희가 도달한 에너지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로는 한 3제부 정도 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야는 사실 기초 연구를 통해서 저희처럼 개발하는 그런 부분, 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그 기업들과 같이 코업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의 기술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만이 사실은 저희 자체의 기술로 현재 4페타트까지 도달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